그때 재판 원래는 기각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남자의 첫마디에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다윗은 그 남자를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을 느꼈는데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35쯤 돼 보였고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15년을 기다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증인 신원을 밝혀주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준혁입니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직원이고 15년 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약직 사무원이었습니다. 이준혁의 대답에 강다윗의 기억이 희미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강다윗은 아직 다윗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산재 소송으로 법원을 드나들던 고등학생이었죠. 그때 강다윗은 매번 3층 복도를 지나갔는데 거기서 늘 같은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젊은 남자였고 서류 뭉치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섞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강다윗을 볼 때마다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정도 아니고 연민도 아닌 뭔가 미안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강다윗은 그때 그 눈빛이 불편했지만 곧 잊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소송이 패소로 끝나고 강다윗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요. 증인 15년 전 강다윗의 어머니 산재 소송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강다윗을 변호하는 박기쁨이 질문했습니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그 재판의 기록을 담당했습니다. 정확히는 기록 보조 업무를 맡았었죠. 박기쁨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당시 판결문입니다. 원고 패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죠. 증인은 이 판결에 대해 뭔가 알고 있습니까? 이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판결은 원래 나올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다윗은 이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재판 일주일 전 저는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 중 일부를 분실 처리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박기쁨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분실 처리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였습니까? 의료 감정서였습니다. 원고의 부상이 작업 중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였죠. 그 자료가 있었다면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강다윗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송이 졌던 이유가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강다윗은 그때 변호사가 무능해서 아니면 자신들이 가난해서 제대로 된 증거를 모으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까? 증거는 있었는데 누군가 일부러 없앤 거였습니까? 왜 그 지시를 따랐습니까? 박기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약직이었습니다. 거부하면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런 일이 가끔 있다고 들었습니다. 윗선의 지시를 따르는 게 생존하는 방법이었죠. 그럼 왜 15년이 지난 지금 증언하는 겁니까? 이번에는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준혁이 강다윗을 바라봤습니다. 그 복도에서 그 학생을 볼 때마다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머니를 믿고 법원에 오는데 저는 그 믿음을 배신하고 있었으니까요. 15년간 그 얼굴을 잊지 못했습니다. 강다윗은 이준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눈빛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미안함이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을 짊어진 무게였습니다. 재판이 휴정되고 강다윗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박기쁨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다윗 씨 괜찮아요? 강다윗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15년간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강다윗은 15년 전 그 패소 판결 이후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정의롭지 않다. 돈과 권력이 있는 자가 이긴다. 공정한 재판 같은 건 없다. 그 믿음이 강다윗을 판사로 만들었고 다시 변호사로 만들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각오였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강다윗은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법은 공정하지 않으니
우리도 불공정하게 싸워도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전관을 활용하고 인맥을 동원하고 때로는 증거를 숨기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는 명분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준혁의 증언은 강다윗의 모든 믿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강다윗이 법을 믿지 못하게 된 시작점, 어머니의 패소 판결이 조작된 것이었다면, 강다윗이 법은 원래 그런 것이라고 체념했던 그 순간이 사실은 누군가 만들어낸 거짓이었다면, 장영실이 다가왔습니다. 다윗,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있어. 누가 그 지시를 내렸는지. 강다윗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굴까요? 장영실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15년 전 그 법원 행정 책임자. 오규장이었어. 강다윗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또 오규장이었습니다. 사과박스 사건도 엘리야 사건도 서진이 사건도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머니 사건까지. 오규장의 그림자는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황준우가 추가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피고 회사 오규장 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 일주일 전에 거액의 자문료가 입금된 기록이 있어요. 유난히가 덧붙였습니다. 그 금액이 보통 자문료의 10배예요. 이건 뇌물이죠. 박기쁨이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오규장이 돈을 받고 재판을 조작한 거예요. 강다윗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됐다면 어땠을까요? 증거가 제대로 제출됐다면 승소했을까요? 그랬다면 강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머니는 보상금을 받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강다윗은 법을 불신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정근호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강 변호사, 지금 내 마음 알아. 혼란스럽지? 강다윗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근호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깨닫고 있는 거야. 내가 믿었던 법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절망이 사실은 누군가 만들어낸 거짓이었다는 걸. 그럼 저는 뭐였어요? 강다윗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조작을 선택한 가해자예요. 아니면 조작당한 피해자예요? 정근호 변호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야. 너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됐어. 그게 이 시스템의 무서운 점이야. 강다윗은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15년간 싸워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려 했지만 결국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해가는 과정을 자신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박기쁨이 강다윗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윗 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실을 밝히면 돼요. 강다윗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이준혁 씨의 증언으로 어머니 재판을 재심 청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규장의 조작을 전부 밝히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준혁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15년 전 기록은 대부분 폐기됐고 당시 상사도 이미 은퇴한 상태였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후 이준혁이 프로보노 팀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15년간 숨겨뒀던 거예요. 모두가 이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박기쁨이 물었습니다. 당시 분실 처리하라고 지시받은 증거 자료들이요. 저는 명령은 따랐지만 원본을 몰래 복사해뒀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준혁은 USB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강다윗 씨 어머니 사건뿐 아니라 당시 비슷하게 조작된 다른 사건들의 증거도 있어요. 황준우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고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다윗 어머니의 의료감정서,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회사 측의 안전수칙 위반 기록까지. 이 증거들이 제출됐다면 확실히 승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강다윗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15년 전 어머니가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강다윗은 당연하죠. 진실은 이기니까라고 대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누군가에 의해 묻혀버렸고 강다윗의 믿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유난히가 다른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다른 사건들도
전부 패턴이 같아요. 핵심 증거가 분실 처리됐고 모두 패소 판결이 났어요. 그리고 모든 사건의 피고 측 변호인이 오규장이죠. 장영실이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강다윗은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였습니다. 오규장은 15년 전부터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돈을 받고 재판을 조작하고 증거를 없애고 패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들이 사람들에게 법은 원래 그런 것이라는 절망을 심어줬습니다. 이게 오규장의 진짜 범죄예요. 정근호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판을 조작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 자체를 조작했어요. 법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고 그 절망 속에서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도록 만들었죠. 박기쁨이 물었습니다. 그럼 다윗 씨도 오규장이 만든 희생자 중 하나였던 건가요? 정근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강다윗은 조작당한 재판의 피해자였어. 그리고 그 피해가 강다윗을 변하게 만들었지. 법을 불신하게 만들고 결국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게 만들었어. 강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전관을 활용하고 증거를 숨기고 때로는 법의 허점을 이용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강다윗은 어차피 법은 공정하지 않으니까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시작이 조작이었다면 저는 오규장이 만든 또 다른 오규장이 되려 하고 있었던 건가요? 강다윗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근호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너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어. 그 길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지. 바로 그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정인 대표가 긴급히 연락을 해온 겁니다. 아버지가 면회 요청을 했어요. 강다윗 변호사를 만나고 싶대요. 일주일 후 강다윗은 교도소 면회실에 있었습니다. 오규장이 들어왔고 두 사람은 강화 유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오규장은 수감 생활로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만나줘서 고맙네. 오규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다윗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규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어머니 사건 내가 했네. 증거를 없애라고 지시한 것도 나야. 강다윗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왜요? 왜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한 거예요? 오규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이지. 피고 회사에서 거액을 줬거든. 그리고 그때는 그런 일이 흔했어. 다들 그렇게 했어. 다들 그랬다고요? 강다윗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정당화가 돼요? 오규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정당화? 그런 거 없어. 난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을 뿐이야.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해야 했어. 강다윗은 오규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그 바닥이라는 걸. 당신이 재판을 조작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고요. 오규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 내가 만들었지. 그리고 자네도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됐어. 자네가 전관을 활용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했던 것도 결국 나한테서 배운 거야. 직접 배운 건 아니지만 내가 만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지. 강다윗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규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당신처럼 되지 않으려면요? 오규장이 대답했습니다. 멈춰. 지금 당장. 내가 만든 길을 따라가지 마. 새로운 길을 만들어. 그게 가능해요? 강다윗이 물었습니다. 오규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지. 안 그러면 자네도 결국 여기 오게 될 거야. 나처럼. 면회가 끝나고 강다윗은 프로보노 팀에게 돌아왔습니다. 어땠어요? 박기쁨이 물었습니다. 강다윗이 대답했습니다. 결심했어요. 어머니 사건 재심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했던 모든 것도 다시 검토할 거예요. 혹시 제가 오규장처럼 누군가를 해쳤는지 확인하고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을 거예요. 장영실이 물었습니다. 그럼 전관 활용도? 이제 안 해요. 실력으로만 싸울 거예요.
질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제 양심은 지킬 수 있을 거예요. 6개월 후 강다윗 어머니의 재심이 열렸습니다. 이준혁의 증언과 USB 속 증거들이 제출됐고 법원은 15년 전 판결이 조작됐음을 인정했습니다. 재심 결과는 원고 승소. 어머니는 뒤늦게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후 강다윗은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15년 늦었지만 엄마가 옳았어요. 법은 정의로울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게요. 프로보노 팀 사무실에는 새로운 원칙이 세워졌습니다. 전관 활용 금지, 증거 조작 금지, 오직 실력과 진실로만 싸운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승소율이 떨어졌고 일부 의뢰인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직하게 싸우는 프로보노 팀의 평판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더 많은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기고 싶지만 정직하게 이기고 싶어요. 이준혁은 프로보노 팀에 합류했습니다. 15년간의 죄책감을 이제는 속죄로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처럼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찾아내서 증언하도록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오규장이 조작한 다른 사건들도 하나씩 재심이 열렸습니다. 이준혁의 USB에 담긴 증거들 덕분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뒤늦게나마 정의를 찾았습니다. 강다윗은 어느 날 정근호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가해자였나요? 피해자였나요? 정근호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였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자네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야. 피해를 핑계로 가해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피해를 딛고 변화를 만들 것인가. 강다윗은 프로보노 팀 사무실 벽에 새로운 문구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조작당했지만 조작하지 않는다. 우리는 배신당했지만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망했지만 절망시키지 않는다. 그날 법정에 있었던 단 한 사람, 이준혁의 용기가 만든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